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크라이나 전황 보다 신속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는데요. 드디어 우크라이나 군의 주력 부대가 출현했습니다. 바로 돈바스 지역에 우크라이나 군의 주력 부대가 출현해서 러시아 군의 배후를 강타해버렸는데요. 한 번의 전투에 굉장히 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부대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마리우폴에서 정말 아직도 이런 우크라이나 군의 이런 화력과 전력이 남아있는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우크라이나 군의 장갑차가 러시아군 전차를 1대2로 때려 부수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동영상까지 제가 첨부를 했으니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부 이적 정말 무섭죠. 지금 우리 이 유튜브에도 댓글 쓰는 수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았다. 그런데 그 간첩단, 스파이단들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견했는데 잡고 있다, 또 잡았다 라는 소식 알려드리겠는데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전선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라는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키이우 내부가 러시아와 내통한 반역자들 때문에 발칵 뒤집혀졌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키이우 내부에서 러시아 정보당국과 내통하는 공작 그룹을 운영해왔으며 지난 이틀간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무려 16개의 공작단이 적발되었다고 우크라이나 지상군 부참모장 올렉산드르 그루제비치 장군이 현지 시각 4월 7일 밝혔습니다. 그루제비치 장군은 우리는 키이우가 조용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바로 이곳에 적이 있었다 라며 키이우 내부에서만 지난 이틀간 16개의 방해공장 및 정찰 그룹을 확인하고 이 중 한 그룹을 소탕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이들이 모두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키이우 내부에서 미사일과 항공전력 배치, 우크라이나군의 작전 동향 등을 파악하고 교란을 목적으로 한 가짜 정보를 흘리거나 내부 혼란을 조성하고 사고를 가장해 시설물을 파괴하는 등의 사보타주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에 협력하는 공작그룹이 이번에 확인된 16개의 공작그룹 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대대적인 색출 작업에 나섰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전시에 그것도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 범죄로 인해 비인도적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러시아에 협력해서 반역 행위를 저지른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익을 위해 혹은 이념이나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 자신이 속한 사회를 부정하고 사회 전복을 기도하는 세력은 언제나 그리고 어느 사회에나 존재해 왔었는데요. 우리도 우리 내부의 적을 그 존재를 잊지 않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내부에도 적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교도소 갔다가 나왔는데 조금 일찍 나왔는데 더 일찍 안 내보내줬다고 욕을 하고 그 나오는 사람을 에워싸고 환호하는 이런 사회가 우리나라입니다. 아니 그 사람은 스파이 아니야 라고 하겠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상적인 대한민국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지금 이 유튜브에 댓글을 쓰면서 이 비아냥 그리고 또 러시아를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뭐냐? 16개 공작단인데 명이 아니고 무리 단자 아닙니까? 그 집단인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체포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론 형성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러시아의 관영 매체들 그걸 받아서 계속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아니면은 부차의 학살이 그게 러시아가 아니고 사실 우크라이나 군이 벌인 거야 라는 흑색 선전을 유포하고 그런 선전들을 지금 그대로 옮겨 쓰고 또 옮겨서 말하고 있는 한국의 언론이나 한국의 어떤 그 방송인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지식인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정말 아니 설마 저 사람이 라고 생각하는 그게 맞는가? 정말 의심 안 해도 되는 건가? 우리 한번 진짜로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지금 부참모장이 우리 사회에 정말 이 키이우가 적과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정말 여기는 아닐 줄 알았는데 여기가 지금 이만큼이나 많다 라고 충격을 받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댓글 쓰는 자들 그리고 뒤에서 암암리에 나도 보수인데 라고 하면서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사람들
저는 뭐 나도 보수인데 라고 전제 깔고 이 댓글 쓰는 사람들 절대로 보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우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되겠다. 우크라이나 지금 나라가 경각에 깔렸는데도 봉착했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게 놀랍고 또 크게 놀랄 일도 사실은 아니다. 왜? 역사가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에이 설마 아니다. 아주 높은 이 고위에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입니다. 돈바스 전선에 드디어 우크라이나 증원군이 투입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서부 방면군 소속의 최정예 부대인 제128 산악 강습여단이 루한스크 지역에 투입되어 이 지역 러시아군을 격파하고 단숨에 10km나 밀어붙였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방면에 대한 파상 공세를 진행하며 제285 엄청난 규모의 기갑 군단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루한스크 지역에서 성공에 나서 러시아군 방어부대를 격파했다고 우크라이나 동부사령부가 현지 시각 4월 8일 밝혔습니다. 공세에 투입된 부대는 서부 방면군 예하의 제128 산악강습여단인데요. 이 부대는 이름은 산악강습여단이지만 산악보병대대 하나와 전차대대 하나, 기계화대대 하나와 지원부대를 보유한 기계화 보병여단 체제로 구성된 기동부대로 올해로 창설 100주년을 맞는 우크라이나군 최정예 부대 중의 하나입니다. 이들은 러시아군이 공세를 퍼붓고 있는 이지움 슬라반스크 축선을 그대로 돌파해서 슬라반스크에서 동북 방향으로 약 42km 떨어진 크레미나를 강타했는데요. 이 지역에 있던 러시아 제3 차량화 소총사단 예하의 제252 근위 차량화 소총 연대는 갑작스런 공격에 순식간에 전열이 무너지며 하루 만에 10km나 밀려났습니다. 이 공세와 더불어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방어부대 가운데 일부 부대를 빼내서 하르키우 남단의 M03 도로 축선의 요충지 취이브를 공격해 이 지역의 정착촌 여러 개를 탈환했는데요. 이 때문에 M03 도로를 보급선으로 삼아 이지움까지 내려왔던 제2 근위 차량화 소총사단, 제3 차량화 소총사단, 제4 근위 전차사단 예하 부대들이 보급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의 정규군과 향토방위군 등 약 5만여 명의 병력을 운용 중이고 이번 공세를 통해 그동안 감춰두었던 예비부대들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며 앞서 다가올 대규모 전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기동에 나섰는데요. 이번 크레미나 전투를 보면 앞으로의 전투가 어떤 양상이 될지 짐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군 주력부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렇게 궁금하셨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힌트를 좀 드렸었는데 제가 드렸던 그 힌트의 그 부대들은 아닙니다. 거기는 전쟁 이후에 예비군들을 모아서 증편 창설된 기갑부대, 기갑여단 3개, 2기갑여단, 3기갑여단, 4기갑여단 이 3개가 어디 갔냐라는 건데 다 기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전력이겠죠. 그게 지금 이 돈바스 지역 입구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오신트 소식통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지움 앞을 바로 그냥 쳐버린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차량, 기계화 이런 게 아니고 산악부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은 산악지역이 있죠. 그래서 산악부대가 거기 있는데 이 부대가 1922년도에 창설되었으니까 올해 딱 100년이고 이 부대가 과거 소련이었죠, 여기가. 그래서 소련의로서는 이 헝가리, 또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데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이봄 이거 할 때도 진압하러 들어갔던 부대고 헝가리 민주화 때도 들어갔던 부대고 아주 선봉에 섰던 그런 부대인데 그게 이제 과거에는 소련이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되었고 그 우크라이나의 서부 산악 지역을 지키는 부대인데 완전히 산악병들은 아니고 대대 세계 중에서 하나는 전차, 하나는 장갑차, 하나는 이제 산악보병 이런 식으로 3개 대대가 이루어져 있고 포병연대가 붙어 있고 이런 구성입니다. 이 중에서 그 산악보병대대가 쳤는지 아니면 전차대대가 쳤는지 기계화 보병대대가 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러시아군의 기계화 부대를 쳐버렸습니다. 어딘가 하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위치표 바로 이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지움 앞쪽이죠. 이지움의 남쪽인데 여기서 쑥 나타나서 옆구리를 쳤는데 이 도로에서 42km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루한스크
당연히 여기는 러시아 장악 지역이고 또 이 지역까지도 러시아가 완전히 개전 초부터 장악하고 있던 지역인데 그 지역을 이런 식으로 옆에서 쳐버리고 하루 만에 10km나 러시아군이 밀려났다고 하는 것은 하루에 10km 밀려난 건 도망간 거죠. 이건 뭐 후퇴 밀리고 이거 아니고 도망간 겁니다. 그 정도로 세게 쳐버렸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 정도로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이 강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방심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 이 하르키우에서 아주 정말 이 복싱으로 치면 커버링을 딱 하고 계속 러시아의 폭격, 또 파상 공세 이런 것들을 버텨내던 하르키우 방위군이 갑자기 뛰쳐나와가지고 이 주이브라고 하는 여기를 때렸어요. 그리고 점령해버렸습니다. 이 주이브는 하르키우에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루한스크 쪽으로 이어지는 보급선 이지움 쪽으로 내려가는 바로 그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러시아군은 이 벨고로드에서 내려와서 하르키우를 먹고 그리고는 이 도로 하르키우에서 도로가 쫙 다 갈라지니까 뭐 이렇게 해서 남부 지역을 다 장악하려고 했는데 하르키우가 안 되니까 하르키우를 우회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주이브에서부터 이지움으로 내려가는 이런 이제 기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주이브가 그러니까 이 벨고로드에서 들어와서 이지움으로 들어가는 바로 로로치 인터체인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를 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이브를 장악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러시아군의 기동로가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호수 옆쪽으로 지금 내려가는 우회 기동을 또 해야 되겠죠. 이 우회 기동로가 또 확보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지움 남쪽에 다시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부대들 여기는 영토 방위군인데 진짜 주력 부대가 나타나서 이 도로를 또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르키우에서 이지움으로 연결하는 이 도로를 우크라이나가 두 군데를 끊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이 지역의 중간에 러시아군이 많이 있고 또 이 밑에 러시아군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연결을 두 군데에서 끊어버리니까 보급, 연락, 통신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그 선제 공격을 지금 이제 돈바스 지역에서 대규모 전투, 기갑전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됐는데 사실은 이 정도면 우크라이나군이 선제 공격을 하게 된 것인데 왜 선제 공격하냐? 어차피 이 지역에서 대규모 기갑전이 벌어질 것 같으면 먼저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먼저 진지를 구축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차 대전 때 쿠르스크, 바로 이제 이 벨고로드 위에가 쿠르스크인데 이 쿠르스크 전투에서 소련군이 먼저 진지를 점령하고 쐐기형 방어선을 구축을 해놨죠. 그래서 뭐 참호파고 철조망 구축하고 대전차호 구축하고 그리고 그 뒤에 전차도 참호파고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쐐기형으로 계속 이런 쐐기형 진지를 구축해놓고 독일군이 오는 것을 맞아서 깨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먼저 진지를 구축하려는 좋은 위치를 선점하려는 이런 포석으로서 우크라이나군이 선제 공격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4월 11일 이후가 핵심적인 어떤 그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게 지금 이 지역이 진창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월로 들어오면서 그 진창이 점점 안정이 되고 그래서 4월 중순이 되면 이제 기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라스푸티차 기간이 끝나면 이제 이 전역에서 이 들판 전역이 탱크나 장갑차가 기동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지도 전체가 기갑전의 전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러시아군이 4월 중순을 기다린 것이 아니냐. 그 라스푸티차가 끝나는. 그래서 그 라스푸티차가 끝나가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먼저 선제 공격에서 좋은 지점을 선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지역의 기존에 전쟁 전에도 우크라이나군이 이 반군하고 싸우던 병력이 한 5만 명 있었는데 여기에다 추가로 지금 이제 주력 부대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주력 부대의 선봉이 이제 선을 보였고 그랬기 때문에 결코 우크라이나군을 러시아군이 만만히 볼 수 없는 병력수와 전력일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 마리우폴 정말 뭐 한 3주 전에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리우폴에서 놀라운 동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우크라이나군 장갑차 그것도 뭐 우리 한국군의 K-21 같은 이런 뭐 궤도형 그런 장갑차가 아니고 그냥 차륜형 장갑차 하나가 T-72 러시아 전차 2대를 그냥 혼자서 요리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가 마리우폴 시내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수적 주력을 맡고 있는 T-72B3 전차가 얼마나 형편없는 전차인지 극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 장갑차가 T-72B3 전차를 격파해 화제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에서 BTR-4E 장갑차를 이용해 러시아군 T-72B3 전차 2대를 격파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4월 8일 영상과 함께 전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전투는 마리우폴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교외 지역에서 벌어졌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BTR-4E 장갑차는 러시아군의 T-72B3 장갑차 2대를 발견하고 주무장인 30mm 기관포로 러시아군 전차의 측후방을 강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17톤급 8륜형 보병 전투 장갑차인 BTR-4E는 30mm 기관포와 2발의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전차를 주무장인 30mm 기관포의 철갑탄으로 공격해서 전차 2대를 모두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T-72B3 전차는 정면과 측면에 콘탁트5 반응 장갑을 장착해 방어력을 강화했지만 이번에 공격당한 측 후방은 별다른 추가 장갑 없이 25mm 복합 장갑과 바스켓만으로 보호되는 부위였는데요. 이 부위를 얻어맞은 T-72B3 전차는 즉각 전투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번 전투는 차륜 장갑차 혼자서 기관포만으로 이용해 3세대 전차를 동시에 2대나 파괴했다는 점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무기체계 자체의 전과도 놀랍지만 최소 14,000명 이상의 병력을 투입해 45일째 마리우폴을 압박해도 중앙도심지는 물론 시외곽의 교외 지역에서도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 러시아군의 작전 능력 정말 막장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이야, 저는 여기에서 2개, 3개, 여러 개를 좀 놀라고 있습니다. 아니, 장갑차가 전차를 상대로 그냥 맞붙어 버렸다라는 거 정말 놀랍죠. 그러면서 또 이겨버렸다. 이게 정말 놀랍고, 두 번째는 아직도 마리우폴에서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장갑차가 활동할 정도로 러시아가 마리우폴 다 장악한 거 아니네 라는 걸 느꼈고요. 그러면서 또 이 영상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또 아조프 연대가 보여준 우리 이런 무기도 있어 하고 보여준 게 있는데, 이게 보면 야, 아직도 아조프 연대 이 마리우폴 시내에 우크라이나의 보급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흐릿한 사진이지만 제가 좀 이따가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 캡처한 사진인데요. 여기 어디서 뻥뻥 지금 터지고 있죠. 이 후방에서 전차 2대가 지금 기동하고 있는 후방에서 우크라이나 장갑차가 매복하고 있다가 뒤에서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갑차 사수라면 이 30mm 기관포를 쐈을 때 저 T-72B3 전차를 격파를 못했을 때 포탑을 돌려서 나를 쏠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mm 기관포로 적을 뚫을 수 있다는 장담을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저 전차는 120mm 포로 쏴야 격파가 되는 건데 겨우 30mm 지름 3cm짜리 이 탄을 갖다가 쏴가지고 저 전차를 그것도 2대를 한꺼번에 기동하고 있는 걸 한꺼번에 쏜다. 그런데 이거 1호차 쏘고 있을 때 2호차가 고개를 돌려서 포탑을 돌리면 나는 바로 죽는 건데, 야, 여기서 진짜 방아쇠가 당겨질까? 근데 당겨버립니다. 그러면서 1호차 쏘고 2호차 쏘고 1호차 쏘고 2호차 쏘고 정신 못 차리도록 지그재그로 쏴버려요. 동영상 좀 이따 보시겠지만 30mm 탄이기 때문에 강한 탄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막 튕겨나가고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튕겨나가고 막 계속 그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2대가 격파가 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포탄을 쏘고 있는 장갑차가 보이는데, 자,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보셨죠? 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튕겨나가는 철갑탄도 있고 쑤시고 들어가는 철갑탄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결국은 지그재그 1호차 쏘고 2호차 쏘고 1호차 쏘고 2호차 쏘고 2호차는 조금 더 진행을 하다가 결국 돈자됐고, 야, 이렇게 격파를 하는 장갑차가 그러면 정말 대단한 장갑차냐? 아닙니다. 이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BTR-4E라는 장갑차인데요. 여기 이제 30mm 기관포가 있습니다. 30mm 포. 지름이 3cm예요. 3cm 탄. 이 3cm 탄을 쏴가지고 3세대 전차 T-72B3를 2대를 한꺼번에 격파를 했다. 정말 놀라운 우크라이나군.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그 사수가 이 장갑차가 아조프 연대인지 아니면은 36 해군 육전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런 어마어마한 전공을 무공을 보여준 이 장갑차. 그럼 이 전투지역은 또 어디냐?
여기 지금 마리우폴 아니겠습니까? 마리우폴인데 이 지역이 지금 마리우폴 항만 지역이죠. 이 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아조프 연대가 점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내 핵심 시내 지역이고 그 위에 조금 외곽 지역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방패 모양 있죠. 이 지역쯤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그 상황이. 자, 그러면 아까 그 상황을 보셨다시피 인구 40만 정도의 도시의 마을이 그 정도로 뭐 그냥 조금 이 가옥들이 헐렁하게 있다. 그 말은 완전히 외곽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외곽 지역까지도 러시아가 지금 한 달 반째 두들기고 있는데 아직도 점령하지 못했다. 거기까지 우크라이나군 장갑차가 나타나고 있으면 사실 거기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 아닌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어제 전황을 또 알려드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에 헬리본, 즉 헬리콥터로 보급을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증거가 나왔어요. 바로 이 사진을 아조프 연대가 우리 이런 것도 갖고 있어 라고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RGW-90이라고 하는 대전차 로켓입니다. 이거 독일이 3월 말에 우크라이나에게 준 거예요. 독일이 3월 말에 우크라이나에게 준 건데 3월 말이 언제입니까? 얼마 안 됐죠. 그런데 3월 말은 이미 이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을 완전히 에워싸고 그때는 이미 젤렌스키 대통령이 마리우폴은 포기한다 라고 선언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 이후죠. 그 이후에 이걸 받았는데 그게 지금 4월 지금 중순 다 돼가는 이 마당에 아조프 연대가 이걸 들고 있다. 전쟁 시작하기 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3월 말 이후 4월 초에 지금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조프 연대에게 이 독일이 준 이 로켓포가 대전차 무기가 간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마리우폴은 아직도 생명선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아까 제가 두 번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군 주력들이 나타나고 돈바스 지역, 이 도네츠크 지역, 이 평원에서 뭐 대규모 기갑전 한번 벌어지고 그렇게 할 동안 그래도 마리우폴은 살아 있을 것이고 제가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 결국 러시아의 진짜 뭐 그들이 전략적 목표라고 우겼던 돈바스의 해방 물 건너 갈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마리우폴, 정말 대단한 우크라이나군의 무공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